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면은 중요한 뉴스였지만 어느 순간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스포츠계의 성폭력 사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아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스포츠계 성폭력 고발이 있은 지 1년여를 맞이해서 저희가 그 대안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정용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문화연대에서 교수님 네네.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예전에 문화연대 행사나 뭐 이런 데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네. 문화연대가 뭐 이제 학교도 뭐 스포츠 심리학과도 스포츠 심리학과지만 문화연대가 어떤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문화연대는 우선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블랙리스트였네요. 네, 찍혀서 굉장히 고난을 받았지만 예. 늘 한 2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또 어두운 곳이나 또 살피지 않는 곳들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함께 예. 연대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전공이 스포츠 심리학과? 네, 저는 스포츠 심리학 전공이고요. 예, 예. 제가 좀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스포츠 심리학과라고 하는 과는 그러니까 저도 존재하지 어느 걸로, 않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제가 교육대학원에 예. 체육교육 전공 담당하는 주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의 체육교육 전공이고 네. 전공 세부 전공이 스포츠 심리학을 네, 하셨던 거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스포츠 심리의 그 선수들의 심리나 이런 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하기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선수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일명 조재범 전 코치의 성범죄.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기는 이제 심석태 선수를 얘기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이름을 얘기하자라는 취지에서 네. 조재범 성범죄 고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심석희 선수의 어떤 그 인터뷰 같은 것도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한국 사회에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많이들 잊었다고 하는데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분들을 위해서 최초의 이 사건의 시발은 폭력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1심에서 조재범 코치가 이제 영구 제명이 되면서 10개월의 그 법을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0개월이 지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가 아마 1월 8일 SBS 보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가 아마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심석희 선수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피해를 받아왔다라는 그런 폭로를 하고 그 이후로 2심 재판에서는 좀 늘어난 1년 6개월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복역 중에 있는데 최근에 뭐 좀 한두 달 지났지만 11월 말쯤에 첫 공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조재범 코치는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다툼을 다루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본인은. 네네, 전면 부정하고 폭행도 있죠. 안 했다라는 주장인가요? 폭행은 아마 한 걸로 인정이 돼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범죄는 안 했다 어쨌든.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석희 선수는 어쨌든 이게 계속 거론이 되는 것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되도록이면 심석희 선수랑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고요. 일단은 아직 현역 선수로서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어떻게 좀 잘 꾸려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사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서 지금 찾아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국가대표로 오랫동안 있었고 작년 1년이 아마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안 한 첫 해였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뭐 많이 연구도 하셨고 사례도 보셨을 텐데 피해자들은 좀 어떤 심리 상태에 많이 있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성년자랑 관련된 이런 성폭행이 이루어지면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그루밍 성범죄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길들여져가는 이런 거여서 여기에 대한 반항이나 어떤 발설을 못하게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설하면은 이제 선수 인생이 끝난다라는 계속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로서는 어떻게 할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최근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13년 지난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징역을 준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범죄로서 굉장히 그냥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좀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남 이게 폭로가 이어졌는데 당시에는 그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뭐 성폭행을 했다 막 이런 폭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치가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까지 뭔가 좌지우지하려는 뭔가 이런 물론 권력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지금 언급하신 케이스는 이 사건과는 관련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보도가 되었던 그 강남의 모 명문 축구 고등학교의 감독이 학부모들을 이제 성적으로 건드렸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여러 사건들의 공통점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어떤 힘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학생의 어떤 생사 여타를 이 감독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것, 그리고 학부모는 이 자기 자녀의 어떤 미래에 대한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감독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반기를 덜거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에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름 즈음이었나요? 이걸 여러 차례 이제 보고서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합숙훈련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스포츠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얘기다라고 반발도 있었어요. 그때 그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여하시지 않았나요, 교수님? 지금 아마 약간 이제 합쳐졌는데 이게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문체부에서 스포츠 혁신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권고안을 통해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는 한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에서 스포츠 폭력, 성폭력 특조단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들을 밝혀내는 그런 두 가지 작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제 국가인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잘못들, 특히 이제 합숙소가 아마 국가인권위 발표 중에 가장 첫 번째 발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없는 걸로 하지만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더라도 그 법적인 어떤 규정에 맞춰서 선수들한테 어떤 학습권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주 전형적인 열악한 어떤 합숙소의 모습들이 현재도 있고 간혹은 막 이렇게 선수들을 체벌하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합숙훈련의 형태가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중고등학교 내부에서는. 근데 그 합숙훈련에서 사실은 폭력 사태가 이뤄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매우 강하게 때린 다음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약도 발라주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종속되는 그런 뭐 시스템이 여기에서 많이 이 사건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우려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사실은 그런 것들 그 대안이 나온 거고, 근데 아무래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또 반발이 있어서 지금 뭐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게 지금 쭉 얘기한 거는 이제 코치나 감독들의 어떤 그런 권력도 있지만 사실 합숙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선배들에 의한 폭력이나 또 이런 언어 폭력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거여서 소위 말해서 군기를 잡는 그렇죠. 선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학교라고 하는 어떤 교육기관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들을 일종의 섬이라고 부르는 인식들이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심석희 선수도 있었지만은 유도 선수 신우용 선수도 미투 용기 내서 미투를 했었는데 네.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코치가 징역 6년으로 판결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에서 대개의 경우 이제 가해자는 뭐 연인이다, 사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의 물타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도 굉장히 여실히 드러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선수가 계속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드물게 예. 징역형이 나온 케이스고요. 그러게요. 예.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전에도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매우 많은 폭력 사태뿐만이 아니라 왕따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이거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스포츠계의 어떤 만연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 네. 이게 어떤 일 개인의 어떤 좀 비정상적인 한 괴물의 출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더 파다 보면 우리나라 아다시피 70년대부터 계속 해왔던 이제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성적 지상주의 거기에 체육 특기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거의 이제 블랙홀처럼 예. 대학 입시랑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아무도 말을 못하는 수준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반세기 정도 계속 이렇게 쌓여오다 보니까 예. 이것들을 손대기에는 계속 벌어지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처벌만 하기에 급급했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은 아직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참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바꿔서 네네. 올림픽 2020년 올해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우려도 표하고 있고 뭐 복합적인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또 교수님이 또 스포츠 관련해서 또 전공자시니까 네. 하나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IOC 위원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약간 이게 대본을 보면서 작가가 써온 대본을 보면서 제가 뭐 탐정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국제 뭐 그런 FBI도 아니고 예. 사실 근데 이제 드러난 어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예.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사실로 밝혀진 적도 있고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IOC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위들이 예. 올림픽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올림픽 마피아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권력들이 있었고 또 검은 돈들이 많이 개입을 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현재 토마스 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쿄올림픽의 어떤 이런 증거들이 좀 포착이 돼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뭐 역대 올림픽을 보면은 현금이 얼마가 오갔네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네. 투명하지 않아서 되는 문제, 이거를 견제할 만한 어떤 외부 조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스포츠가 예전에 뭐 스포츠에 굉장히 좋은 가치들이 있지만 올림픽이 비대해지면서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속성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권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스폰서십을 통해서 큰 돈이 오가는데 이 돈은 현금으로 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이 보안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올림픽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치르는 비용이 아주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올림픽이 이제 기본이 된 거고. 그러고 나면 IOC는 이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주최국은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추세는 사실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핫한 이슈가 아닌 게 돼버리는 바람에 어쩌면 개혁안 자체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올림픽 유치를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떤 그 IOC 내부적인 어떤 고민과 어떤 현재 현실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것들을 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진짜 올림픽 하나 유치하는 거에 목숨 걸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시들해진 건 맞는 거. 특히 동계올림픽 쪽은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아다시피 이제 평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인데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일본이 이제 그 중간에 껴서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동아시아의 3국이 연달아 3번 한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즐겁고 흐뭇하게 보지만 사실은 IOC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그 현상이고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면이 없지 않죠. 다른 서유럽 뭐 이런 데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온 막 그런 측면도 있는 거가 아닌가요? 그렇죠. 2024, 2028 LA하고 파리가 한 번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 갖고서는 여러 번 흥행을 해서 그 몸값을 올린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다급하게 두 도시가 어플라이 했으니 그럼 이렇게 공정하게 2024, 28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도 아마 IOC 역사상과 유례가 없는 그런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또 이슈인데 도쿄올림픽 건설 현장에 야쿠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 건가요, 이게? 그 이제 현장의 건설 노숙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일본의 야쿠자라 하면 이제 깡패 집단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임금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위협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건설에 있어도 임금 체불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세계 노동조합에서 한국에 경고를 내릴 정도로 굉장히 한국의 문제가 컸었는데 그게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정말 평화올림픽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알리는 이런 올림픽이었지만 실은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임금 체불 문제도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뭐 이때 스키 슬로프 같은 거 복구한다라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이행 안 되고 그게 이제 뭐 그런 상황인 500년 된 원시림을 그 경기를 위해서 깎아서 이거를 가리왕산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조건이 이제 나중에 원상 복귀를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어려운 거고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또 반대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도쿄올림픽 이슈 중에서 뭐 방사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선수단이 가도 되느냐, 가면 안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린 선수단이 먹을 거리를 다 준비해 가서 간다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도쿄올림픽 64년에도 한 번 있었고 지금 2020년에 있는데 64년 올림픽은 패전국 일본이 정상국으로서 세계에 알리는 어떤 이런 도약의 무대였다면 2020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위축되어 있는 일본이 세계의 정상국가를 선언하는 어떤 이런 의미 플러스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만드는 이제 헌법을 구조를 바꾸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본 당국일 거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강력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한때 대한체육회나 뭐 민주당에서 보이콧 해야 된다 도쿄올림픽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특히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았을 때 작년 8월 뭐 9월 이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보이콧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보이콧이라는 게 사실 지금 땀 흘려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청천벽력인데 청천벽력이겠죠 사실 선수들. 그거를 사실 이제 물론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그걸 이제 명확하게 밝히라라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요구를 하는 그런 방식의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한번 이렇게 하고 사그라든 면이 있고요. 지금 이거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린피스에서 엊그제 보니까 드론 날려서 지금 오염 지역 같은 거 이제 파악해서 알리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어떤 이런 국제환경기구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추이를 아주 잘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당국도 특히 대한체육회가 발빠르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올해 그 교수님의 활동 뭐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거를 좀 주력을 할 생각이신지. 뭐 저희 활동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하죠. 예. 그 저는 2019년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변곡점이라고 보고요. 예. 이 모든 출발점이 한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이것들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사실은 다음번의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2019년에 시작된 스포츠 개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7차에 거친 권고도 있었고 국가인권의 어떤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헛되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2020년에 그것들이 실현되면서 그 권고안들이 하나하나 정착돼가는, 특히 이제 권고안에서 밝혔던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연대에서는 혹시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연대 안에 이제 스포츠 관련한 대안체육회라고 있는데요. 예. 대한 말고. 대한 말고 대안체육회라고 있는데 저들끼리 막 사무총장하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눠먹기 하고 있는데 그 대안체육회를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이것들을 하는 캠페인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스포츠 인권을 향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인권, 뭐 스포츠 성적도 좋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문화연대와 정용철 교수님이 정말 뭐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교육대학원의 정용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